일부 이야기 벼랑 끝에 코요테. 이야기의 막이 오르면 우리는 LA의 삭막한 경찰서 복도를 걷고 있어. 하지만 해리 보슈는 더 이상 이곳의 주인이 아니야. 그는 방금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평생의 숙적이었던 하비 파운즈 과장의 사무실. 유리창을 맨주먹으로 박살내고 나온 참이었지. 유리를 뚫고 들어간 그의 주먹은 어쩌면 경찰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향한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을지도 몰라. 결과는 즉각적이었어. 무기한 정직,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굴욕적인 딱지와 함께 경찰국 심리서비스과에서 진행하는 강제 정신과 상담 명령이 떨어졌지.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경찰 배지는 이제 차가운 증거물 보관 봉투 안에 담겨 있었어. 설상가상으로 신은 그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아 가버렸어. 그날 밤 LA를 뒤흔든 강력한 지진이 그의 언덕 위 집을 덮쳤고, 집은 위태로운 절벽 끝에 반쯤 걸쳐진 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이 되어버렸지.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직장도, 집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도. 그는 마치 무리에서 쫓겨나 황량한 도시의 언덕을 홀로 헤매는 늙고 지친 코요테 신세가 된 거야. 그는 마지못해 정신과 의사 제스민 코리안의 상담실 소파에 몸을 뉘었어. 그녀는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지. 보슈 형사님, 당신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당신을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 검은 메아리는 무엇이죠? 보슈는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닫고 저항했어. 자신의 영혼을 낯선 이에게 해부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제 멈춰버렸어. 매일 아침 그를 깨우던 사건 호출도, 쫓아야 할 범인도 없었지. 텅 빈 시간 속에서 그는 평생 동안 도망쳐왔던 단 하나의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왜 이 지긋지긋한 경찰 일을 놓지 못하는가? 나는 왜 죽은 자들의 목소리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상담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텅 빈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 지진으로 생긴 벽의 균열이 마치 그의 마음속 상처처럼 길게 뻗어 있었지. 바로 그 순간 그는 결심했어. 이 멈춰버린 시간 동안 아무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던, 하지만 그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단 하나의 수사를 시작하기로.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로 향했어. 그리고 수많은 사건 파일들 속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누렇게 변색된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었지. 그 서류철의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사건 번호 1961-187. 피해자 마저리 로우. 마저리 로우. 그것은 바로 30년 전 그가 11살이던 해 할리우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어. 이것이 바로 라스트 코요테 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야. 그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어. 그는 이제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과거의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한 명의 외로운 아들이었지. 2부 이야기 30년 전의 그림자. 이제 보슈의 손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누렇게 바랜 사건 파일이 들려 있었어.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지. 그가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유일한 유품이자 마지막 단서였어. 그는 정직 중인 신분이라 공식적인 수사는 불가능했지만 옛 파트너인 제리 에드가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의 첫 번째 여정은 유령 사냥과도 같았어. 바로 30년 전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형사들을 찾아 나선 거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총을 찬 형사가 아니었지. 처음 사건을 맡았던 제이크 피크 형사는 이제 사막의 어느 요양원 흔들의자에 앉아 지나간 세월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 보슈가 어머니의 이름을 꺼내자 그의 희미한 눈빛이 아주 잠시 찰나처럼 흔들렸지. 피크 형사는 힘겹게 웅얼거렸어. 마저리 로우. 기억나지? 아주 예쁜 여자였어. 그 사건 뭔가 이상했어.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위에서 전화가 걸려왔거든. 그만 파헤치라고. 첫 번째 단서였어.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이 수사를 막아섰다는 희미한 증언. 보슈는 깨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파일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어. 그는 그 서류들 속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마주했지. 매춘부라는 차갑고 잔인한 단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저리 로우라는 한 여자의 흔적을. 파일 속에는 그녀가 동생에게 쓴 편지 몇 통과 그녀가 아꼈다는 책의 목록이 있었어. 그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의 글씨체를 보았고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했는지 알게 되었지. 희미한 온기가 그의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했어. 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는 골목길에서 발견된 그녀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 철해져 있었지. 삶의 희미한 온기와 죽음의 잔인한 냉기가 뒤섞여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어.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피크 형사의 말처럼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 분명히 있었어야 할 부검 사진 몇 장이 사라졌고 중요한 목격자의 진술 보고서는 단 몇 줄로 형식적으로 끝나 있었지. 가장 결정적으로 당시 그녀가 자주 만나던 한중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아예 진행된 흔적조차 없었어. 그 이름 위에는 마치 검은 칠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지.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 명백한 은폐였지. 누군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건이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거대한 댐을 쌓았던 거야. 어머니의 죽음은 그대 말해에 30년간 억울하게 수장되어 있었던 거지. 이제 보슈의 수사는 더 이상 길거리에 이름 없는 살인마를 쫓는 일이 아니었어. 그는 30년 전 LA의 권력을 쥐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물들과의 전쟁을 시작한 거야. 그는 이제 알았어. 어머니는 그저 살해당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던 거다. 그리고 그는 그 지워진 이름을 다시 세상에 새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지. 3부 이야기 거물들의 게임. 이제 보슈의 수사는 더 이상 과거를 향한 여정이 아니었어. 그것은 현재의 권력을 향한 정면 돌파가 되었지. 어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던 그는 마침내 30년의 먼지를 뚫고 두 개의 거대한 이름을 수면 위로 떠올렸어. 당시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구가하며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지방검사장 아노 콩클린, 그리고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젊고 야심만만한 정치적 라이벌 폭스 미튼. 보슈는 자신의 어머니 마저리 로우가 살해당하기 직전 콩클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면 콩클린의 정치 인생은 그대로 끝장났을 거야. 강력한 살해 동기 혹은 은폐의 동기가 생긴 거지. 보슈가 30년 전에 유령들을 깨우기 시작하자 현재의 권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느 날 현재 지방검사장 후보이자 콩클린의 정치적 후계자인 고든 오셰이가 보슈를 점잖게 호출했지. 최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셰이는 부드럽게 말했어. 해리, 과거는 그냥 과거로 놔두는 게 현명할 때가 있네. 특히 선거철에는 말이야. 자네 어머니 일은 안타깝지만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얼릴 듯한 경고가 담겨 있었지. 더 이상 파고들면 내가 다친다. 30년 전의 음모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거야. 이처럼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보슈는 역설적으로 내부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바로 정신과 의사 제스민 코리안과의 상담실에서였지.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던 상담실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그의 유일한 해방구가 되었어. 그는 상담실의 소파 위에서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갑옷을 벗어 던졌지. 그는 의사 제스민에게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 못했던 진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늘 혼자였던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서. 제스민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의 영혼에 박힌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지. 상담은 더 이상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 그것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를 붙들어주는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지. 하지만 현실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 그의 차 타이어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었고 그의 집에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었지. 그만두라는 마지막 경고였어. 이제 거대한 게임의 판은 모두 짜였고 말들은 모두 확인됐어. 보슈는 위험한 늪 한가운데 서 있었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 역시
어머니처럼 늪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어. 진실에 바로 문턱까지 와 있었으니까. 30년 전 그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 잔인한 체스판에서 치워버린 진짜 손은 누구였을까?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 아노 콩클린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 폭스미튼이었을까? 보슈는 이제 가장 위험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4부 이야기 마지막 울음소리. 3부의 마지막. 보슈는 거대한 두 개의 이름 콩클린과 미튼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어. 하지만 그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지. 바로 30년 전 야심만만한 정치인이었던 폭스 미튼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한 늙은 여인이었어. 그녀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평생을 그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이었지. 보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지 않던 그녀는 보슈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진실을 갈망하는 깊은 고통을 보았지.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보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했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은 그녀의 연인이었던 아노 콩클린이 아니었어. 바로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폭스미튼이었던 거야. 그것은 치정이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가장 추악한 종류의 정치 공작이었지. 폭스미튼은 콩클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그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매춘부 애인, 즉 보슈의 어머니를 제거하기로 계획했던 거야. 그는 보슈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마치 그녀가 콩클린과의 관계로 인해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다른 매춘부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위장했어. 그리고 이 사건을 언론에 터뜨려 콩클린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렸지. 보슈의 어머니는 한 남자의 야망을 위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폰이었던 거야.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보슈의 30년의 고통은 그저 한 정치인의 출세, 가도를 위한 더러운 디딤돌에 불과했던 거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보슈는 이제 은퇴 후 LA 근교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존경받는 원로로 살아가고 있는 늙은 여우 폭스미튼을 찾아가. 그의 마지막 사냥이었지. 저택의 화려한 응접실, 두 남자는 마주 앉았어. 한 명은 평생을 권력의 단맛에 취해 살아온 늙은 포식자, 다른 한 명은 그 포식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아온 외로운 코요테. 보슈는 총을 꺼내지 않았어. 주먹을 날리지도 않았지. 대신 그는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무기를 꺼내들었어. 바로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기.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비서의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와 함께 미튼의 눈앞에 펼쳐놓았어.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였고 내 인생을 훔쳤어. 하지만 이제 당신이 훔친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시간이야. 보슈는 그를 법정에 세우는 대신 더 완벽한 복수를 택했어.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언론에 넘겨버렸지. 폭스미튼은 감옥에 가는 대신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존경을 한순간에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살아있는 지옥을 선고받은 거야. 모든 것이 끝난 후 보슈는 정직에서 풀려나 경찰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는 30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에 마침내 응답했고 그녀에게 뒤늦은 정의를 안겨주었지. 이야기의 마지막. 보슈는 자신의 집이 있던 이제는 무너져 내린 언덕 위에 서 있어.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부짖지 않아.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상처에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마침내 그것과 화해했지. 그의 발밑으로 LA의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한 마리의 코요테처럼 보였지.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살아내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지막 코요테였으니까.